네, 이번에는 한 달간의 여론조사 흐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여론조사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성훈 네. 코리아 리서치 부사장님, MBC 장슬기 기자.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이분들 만나면 한 달이 지났구나. 아, 아니 너무- 벌써 한 달이 지났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다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저희 청취자 별명 생긴 거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튀김옷이라고. 바사삭이어서. 바사삭이니까 네. 튀김옷님들이 다들 이제 미라클님이 한 달의 흐름 끝에 늘 뵐 수 있는 두 분이 반갑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 한 달은 특히나 유난히 숨가쁘게 막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키워드가 정말 많았는데 생각나는 것만 꼽아도 잼버리 있었죠. 오늘 이동관 후보자 오늘 임명될 거라고 보이죠. 네. 그다음에 또 오염수 방류 어제 시작도 했죠. 한미일 정상회담 있었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했죠. 뭐 흉기 난동 여러 건 있었죠. 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또 맞아요. 그거 관련해서 항명 뭐 이런 여러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매번 느끼지만 역동적인 대한민국. 진짜 네. 역동적인 대한민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 있으면 이제 지지율,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뭐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 좀 어떤가 좀 궁금한데 장 기자. 저희가 여론조사를 모두 모아서 분석하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박종희 교수와 함께 이제 베이지한 상태공간 모형으로 이제 취임 이후 621개 여론조사를 모아서 분석을 한 건데요. 한번 네. 그래픽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7월 이후거든요. 잠시만요.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초록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7월 이후인데 뭐 사실 막 큰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때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있을 때쯤이고 우크라이나 다녀오고 이랬을 즈음이거든요. 네. 그때 출렁이는 게 가장 큰 변동으로 보이고 그 뒤로도 변동폭은 있었지만 이전에 그 앞에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이제 뭔가 줄렁출렁이는 약간 이런 변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비슷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2023년 이후 그래프거든요. 네. 이게 ARS랑 같이 전화 면접이 모두 섞여 있는다는 걸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무당층이 거의 변하지 않고 그냥 쭉 일직선을 그리고 있다. 약간씩은 바뀌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이 추이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오름세와 내림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금씩 있지만 이렇게 뭐 엄청나게 확 내려와서 유지되지도 않고 확 올라가서 유지되지도 않는 뭔가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는 뭔가 이슈가 있어도 뭔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잼버리만 해도 온 나라가 들썩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사가 있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근데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다?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번 주 나온 조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조금씩 내리기는 했어요. 이번 주 초에 나온 리얼미터에서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네. 에이스 리서치랑 국민 리서치 그룹에서 한 거는 2주 전하고 비교해서 3.4%포인트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나온 갤럽은 1%포인트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이게 큰 변동폭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여서 큰 변동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막 다른 분들이 평론하시는 거 들으면 잼버리 때문에 이번 주에 하락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잼버리도 그렇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저는 양쪽이 좀 갈리는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잼버리가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잼버리가 문제는 있었지만 네. 어쨌든 잘 수습해서 끝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잼버리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갤럽 조사에서 왜 잘하냐 못하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양쪽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네. 다 이 이슈가 네. 들어가 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도 마찬가지 이슈라고 봐요. 네, 실제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 조사에서 잼버리 책임 누구한테 가장 크게 있는 것 같냐라는 조사를 했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시면 그래프 잠깐. 네. 54.5%가 윤석열 정부에 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18.1%, 여성가족부 6.7%, 전북도 18.2%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 같지만 이거를 또
지지 그룹별로 나눠보면 완전 상반된 결과가 일단 나와요. 전체로 보면 54.5%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지지 그룹별로 뜯어보면 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완전 어떻게 다르다. 되는지 한번 또 볼까요? 한번 보면 지금 표를 보시면 부정평가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서는 86%가 잼버리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응답을 했고 네.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44%가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40.9%가 전라북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80%가 각각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책임 소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잼버리가 큰 이슈이긴 했지만 이게 네가 너네 쪽에서 잘못해서 큰 이슈가 된 거야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사이즈에 비해서 변동은 크게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사실 MBS 이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4개 회사 간의 MBS 조사를 보면 작년에는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56%, 가장 낮았을 때가 25% 정도.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러네요. 56에서 25%면 네. 근데 올해는 한 번도 40%를 넘어선 적도 없고 네. 가장 높았을 때가 39%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지금 27%. 그러니까 최근에는 30%한 중반에서 후반대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힘든 게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높아지면 왜 그런지 이유를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떨어질 때 됐는데 왜 안 떨어지지? 이건 올라갈 만한데 왜 안 올라가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특히 앞에서도 뭐 장 기자님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 여야 간의 굉장히 갈등도 지금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여야 지지층도 고착화가 되고 있고 이걸 가장 많이 이렇게 변동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인데 중도층에서도 조금 약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아주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대가 좀 각각 구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좀 그렇게 막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예.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번에는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은 수도권 위기론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아까 온유한에서도 잠깐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론조사 바탕으로 좀 살펴볼까 싶거든요. 우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선 집중 나와서 한 발언이 있어서 잠깐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 2020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 체제였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조국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조국 그 전 장관을 중심으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죠. 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총선 왜 폭망했나 한번 보십시오. 그때 두드러진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7, 59%까지 와요. 예. 그래서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다. 음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년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소위 말해서 민당 찍을 것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줄 거냐. 국민의힘을 찍어서. 예.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3지대 정당이 30%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의 위기고 민당의 위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 얘기는 양당 모두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 의석이 121석이거든요. 네. 지역구 의석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 몰려 있는 거라서 사실 수도권은 항상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잡아야 그 네. 선거를 이기는 네. 거죠. 네. 그 보면 사실 역대 최근에 이렇게 선거를 보면 주로 왼쪽에는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주로 이렇게 진보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 그리고 오른쪽은 그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좀 약간 강세를 보였던 건 사실이고 그 중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민의당이 선전한 2016년 총선에서도 네. 실제로는 호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대부분 가져갔지 수도권에서 가져가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이 수도권이 훨씬 이제 중요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충청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의석수가 전체적으로 한 2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는 수도권의 흐름하고 좀 동조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수도권의 흐름에 약간 동조화가 된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전처럼 어떤 지역 기반을 둔 정당도 이제 자민련처럼 그런 정당도 이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각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 선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자기들이 우세하고 있다 이러면 그 견제 심리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좀 앓는 소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이제 우리 잘 나간다 이러면 이러면서 견제를 받으니까 오히려 위기다 이래야지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 두 차례 총선에서 수도권에 굉장히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고 네.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그 뭐 지금 의원들을 포함해서 보수 성향의 의원들까지 다 하더라도 121석 중에 17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마저 뺏기면 사실 지금 호남 중심 지역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지금 다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당이 다 수도권에서 위기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말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네.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양 당에서 모두 이제 격전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양당이 좀 주고받았던 지역들에서 이제 조사를 한 번씩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제 여론조사를 네. 좀 추이를 보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내일 선거가 라면 일이라면 어느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어느 당을 뽑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윤석열 의원이 수도권 위기 아까 들으신 그 얘기 하기 전에 심평 변호사가 사실 얘기를 했죠. 수도권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전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민주당도 제가 듣기로는 격전지에서 대체로 3에서 5% 포인트 차이로 좀 다 지는 걸로 나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죠? 다 지는 걸로 나가면?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조사 방식으로 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ARS랑 전화 면접이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사 방식으로 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두 당 모두 아마 조금 더 본인들이 조금 더 약간 더 불리한 지역구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의도 연구원하고 민주연구원 각 그 정당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싱크테크 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LS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사를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도 윤상현 의원이 잠깐 그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7%까지 올라갔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총선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희 표 하나 준비했는데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총선에서 당시에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때 지지율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이때 둘 다 2016년 총선에서는 사실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 더 많이 나왔던 약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도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때 변수 혹은 뭐 포인트로 볼 만한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8%였다는 거죠. 38%. 네, 이제 3월 5주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총선이 4월 2주 정도에 있으니까 3월 5주면 거의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선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는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35%가 마지노라고 얘기를 전문가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의 네. 35%. 네. 35%가 넘으면 약간 여당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35%보다 낮으면 야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들 설명을 하시는데 네. 당시에 지금 3월 5주는 38%가 나왔는데 그
앞뒤로 조금 더 낮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때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했을 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했을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55%까지 55%. 올랐던 거죠. 네.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45%는 돼야 될 것 같다. 아. 그래야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에서 4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불안하겠죠. 예전 2016년 총선에 대비해서 보면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기도 하고 정말 전국 평균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위기다라고 양당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원부사장님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선거를 봐 오셨잖아요. 네. 지금 보시기에 이제 수도권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선거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앞두기 전까지 그 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아직은 좀, 이르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있는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두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후보자가 한 명이니까 각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선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 예측을 뭐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광역단위고 후보자 어느 정도 알려 있지만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각 후보 등록이 거의 한 달 전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당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후보의 영향을 많이 이제 뭐 후보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판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특히 이제 그래프 잠깐 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MBS 조사 결과인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추세를 해놓은 게 뭐냐면 그 국정운영 평가를 할 때 서울하고 인천, 경기를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예. 네. 근데 서울은 1,000명을 조사하면 180명 정도고요. 경기 인천은 32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오차가 많기 때문에 제가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하면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보시면 지금 파란 선이 서울이고 예, 그 주황색이 경기 인천이죠. 경기 네. 인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국정 지지도가 경기 인천보다 한 3%포인트 정도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당 지지도를 이렇게 보면 잠깐 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높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 이게 한 3%포인트 정도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차이가 큰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서울 같은 경우에 3, 4, 50대 비율이 한 52.8% 정도 되는데 네. 70세 이상은 12.7% 정도이고요. 네. 근데 경기도는 3, 4, 50대 비율이 한 56.5%. 그러니까 서울보다 거의 한 4% 정도가 더 많고 많네요. 네. 예.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10.8%. 그러니까 2% 정도가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경기의 이제 청장년층 비율이 좀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선거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울은 이제 고소득층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두 지역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다음 총선의 판세는 지금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좀 예상을 해보자면 예. 어떻게 보세요? 살짝 예상을 해보자면 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지금 상황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민주당이 압승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더라도 뭐 인천하고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분명히 다른 궤를 보일 것 같다. 뭐 전화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보면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50.6%, 이재명 후보가 45.7% 그렇게 해서 한 윤 후보가 5% 정도 앞섰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50.9%,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45.6%. 그러니까 반대로 5% 정도를 그러네요.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뭐 호남권하고 제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 경기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맞아요. 김동연 지사가 됐죠.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확실히 그 경기도가 민주당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인구가 집값이나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나가는 인구수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에 집 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젊은 인구들이 맞아요. 이제 그 원거리를 그렇죠. 출퇴근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경기도에 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저희 이 5년 사이에. 그래서 인구 구성이 바뀌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동네의 투표 성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 한 단위가 되게 작기도 하고 또 몇백 표 차이로 차이가 그 승부가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 요소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많긴 하지만 요새는 또 젊다고 해서 반드시 또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어떤 류의 아파트가 들어오냐, 어떤 것들이, 어떤 신도시의 성격이 어떠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좀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있죠. 아파트 단지 하나가 바꾼 사례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가 네. 100% 이게 아파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어느 정도 자체가, 영향이 좀 그쵸.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역구 자체가 작다 보니까 특정층의 인구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송파을이 그런데요. 여기가 네. 배현진 의원 지역구죠. 국민의힘. 이때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거기가 만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가구당 2명만 살아도 2만 명 그러네요. 가까인 거예요. 성인 네네. 2명만 살아도. 그러니까 18년 보궐선거 때는 최재성 민주당 후보가 이제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랑 붙어서 이제 이겼었는데 네. 2년 만에 치러진 리턴 매치에서는 완전 뒤집혔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헬리오시티다 이거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락 일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원래 320명밖에 안 되는 지역구였거든요. 네. 그 투표 단위였는데 거기가 이제 확 16,000명까지 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320명에서 16,000명이 네. 되면서 이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그쵸. 굉장히 많이 향배를 갈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역 특성 변화가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세종시가 예전에는 연기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기군이 세종시로 되면서 이게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네.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도 그 원주민분들이 계시죠. 거기서 네.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면 이런 그 세종시가 생기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국에서 30,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종시예요. 맞아요. 예. 완전 바뀌었네요. 완전 이렇게 바뀌었죠. 보면. 네. 그렇게 선거 결과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그 지형을 갖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이런 데가 이전에 그 농촌 지역의 특성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뭐 동탄 신도시나 뭐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보수 정당의 지지 성향이 강했던 것들이 지금은 진보 정당 쪽으로 많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나 성동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좀 다른 경향의 선거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다음 총선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재미있는 선거 결과를 한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 앞에도 대단지 아파트 2개가 들어왔는데 인구 구성이 달라진 게 몸으로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요? 저희는 약간 그 올드타운 느낌이어서 네. 이제 연령층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 요새 보면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가 달라졌다. 그렇게 달라지면 사실 반려견 무슨 업체도 생길 수 맞아요. 있고 뭐 병원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업종도 바뀌고 맞아요. 뭔가 이게 뭐 민원의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동네도 뭔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다른 동네는 다 A당을 찍는다고 하면 저희 아파트는 항상
B당이 우세한 약간 좀 섬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또 어떻게 바뀔지가 좀 이번 총선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인구 유입이 이렇게 선거에도 뭔가 판세를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겠네요. 총선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 요즘에 샤이 민주당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샤이 민주당 때문에 ALS랑 전화 면접 조사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봐야 돼요? 제가 뭐 사실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선거예측 조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뭐 예전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뭐 네, 이런 여론조사 기관 이야기를 입장에서는 이 샤이자 많이 붙은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전화조사를 놓고 보면 그 보통 저희가 말하는 무당파층, 그러니까 태도 유보층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20%를 넘어가면 어떤 샤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지지 정당의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샤이 야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샤이 야당. 예. 그러니까 야당 지지층들은 좀 본인의 지지 그거를 드러내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적극적인 사람들이 조사에 응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전화조사는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그 샤이 야당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내년 총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태도 유보층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샤이 야당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국민의힘은 ARS든 전화 면접이든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민주당만 이렇게 출렁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샤이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태도 유보층이 낮아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 뭐 태도 유보층이 높고 낮은 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결과를 이렇게 보실 때 민주당이 낮아졌네 이것보다 태도 유보층이 좀 높나 뭐 이런 걸 같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이 생각합니다. 퍼센테이지가 어디로 갔는지를 좀 보는 것도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에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